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3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이 좀 끝났는데 먼저 오늘 또 이제 남았던 주요 보고서들 좀 요약해드리고 또 시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답답했습니다. 위가 좀 막혀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하루였던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메타퀘스트 3 VR 기기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주가 좀 안 좋았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유럽의 최대 해상 풍력 업체가 25% 빠졌어요. 하루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유한양행이 이제 렉나자, 폐암 치료제죠. 요게 이제 암질환 심의위원회 통과하면서 1차 급여 등재기 되고, 이제 보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오팜, 현대모비스, 현대그린푸드, 태광, JB금융지주, 고려아연, 그다음 요건 좀 이제 고용 지표 얘기고요. 쿨다운은 네이버, 디스플레이.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아마 이거 읽기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그래서 아마 읽긴 되게 편하실 거고 거기서 이제 몇몇 기업들만 이렇게 또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오늘 한번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죠. 제 방송은 이제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어요. 방송이 워낙 깁니다. 많게는 1시간 20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듣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는 건 원하시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물론 다 들으시면 좋지만 그래서 워낙 좀 긴 방송이라는 건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좀 짧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방송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또 짧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짧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짧게 하는데 안 됩니다. 잘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퀘스트 3가 이제 출시 임박했고 메타 플랫폼의 XR 기기죠. 이게 퀘스트 3가 이제 9월 27일 한 달 후에 공개될 예정이고 전작 대비해서 당연히 좋아져야죠.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차기작이 지금 나온다는 이제 소식이고 전작 대비 화질도 한 30% 개선되고 팬케이크 렌즈라고 굉장히 이제 얇은 렌즈가 들어가고요. 주변 환경은 이제 3D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가 내년에 나오는데 비싼 가격 때문에 수요 우려가 좀 있는데 어쨌든 퀘스트 3는 성능은 좀 부족해도 가성비가 좀 뛰어나서 소비자 반응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과 뉴프렉스는 아마 직접적으로 원래 이제 뉴프렉스가 이 메타 여기다 항상 납품을 했었어요. FPCB를.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수혜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좀 세코닉스나 나무가 등도 수혜주로 좀 이렇게 적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메타 퀘스트 3가 이렇게 생겼고 팬케이크 렌즈 되게 좀 작죠. 근데 XR 기기가 대중화되려면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그거는 아직은 좀 왜냐면 이거 끼고 할 만한 컨텐츠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핵심은 내년에 나오는 애플 겁니다. 애플이 얼마나 완성도 있는 제품 또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주느냐 이러면 이제 메타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내년 애플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나 다만 이제 이런 게 출시가 되니까 단기적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만큼 막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XR 기기도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요. 오스테드 주가 이제 유럽 해상풍력 최대 개발사인데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프로젝트 미국에 3건 진행 중인데 이거 공급망.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세제 혜택 부족하다. 금리 영향이 좀 크다. 그래서 각각 1조 원씩 손해본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다고. 예. 그래서 터빈부터 이 터빈,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저 해상풍력 단지 공사해야죠. 이게 48%, 터빈 35, 기타 18%. 우리가 옛날에 풍력 배울 때 터빈은 한번 공부해봤죠. 터빈은 윈드 타워부터 해가지고 위에 뭐 그 발전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예, 날개도 있고 블레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나 봐요. 공급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금리는 세고. 이게 그러니까 보통 해상풍력단지 한번 완성하는데 7, 8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영국은 물론 이제 예산을 좀 늘리긴 했지만, 예, 이게 아마 3,700억이 넘을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조금 늘리긴 했지만, 해상풍력은 지금 현재 저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슬로우해지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그 다른 업체죠, 이제 어디죠? 여기 말고 오스테드 말고 또 한 업체가 갑자기 스웨덴이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못한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낮아지면 좋은데 여전히 높다 보니까 좀 부담이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풍력주들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풍력은 가야 될 방향이고, 다만 이제 풍력주들 중에 뭐 태용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고, CS 베어링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눌러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눌러준다면 또 적절하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당구드리고 싶은 건 너무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이게 방향을 바꾸진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노이즈가 나와서 약간 당분간은 부정적으로 주가에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폐암 치료제 저게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급여 등재 기대감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면 엄청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저 폐암 치료제 무상 공급도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 경쟁사가 타그리소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인데, 화학 치료, 그러니까 타그리소에다가 화학 그 제품이 있거든요. 화학 약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같이 두 개를 투입을 해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효능이 좋아지는지. 그거를 다음 달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이제 이거랑 이제 경쟁해요. 근데 레이저 티닙이 이거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내놓으면 이제 임상 성공했다고 평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저게 시장에 먼저 선 진입한 타그리소를 이길 수 있을까? 예, 마케팅 파워도 막강한데, 근데 화학 치료제를 같이 섞어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효과는 우수하지만 독성도 좀 약간 우려가 되고, MPFS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이제 암이 없는 상태로 생존하는 거죠. 그다음에 MOS는 전체 생존 기간 얼마 동안 오래 사느냐, 그거 이제 상관성 확인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다양한 이제 옵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일단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 아미반타막 이 두 개 섞는 거거든요. 요거 데이터가 10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좋은 데이터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20일, 24일날 개최되는 종양학회에서 발표한다는 거. 다음 주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세계 폐암학회에서 저 경쟁 제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오팜이 참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네오팜 아시죠? 화장품, 이제 기능성 화장품 회사죠. 근데 이게 참 주가 안 갔죠. 근데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지난 2분기도 실적 좋았고요. 실적 좋은 건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분석해드렸고, 3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별로 아토팜, 리얼베리어, 제로이드, 더마비 다 좋고요. 더마비는 작년에 그렇게 성장했는데도 또 성장합니다. 아토팜 이제 면세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출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리얼베리어가 제일 높은 성장입니다. 하반기도 80%나. 네, 올리브영 쪽에 많이 좀 행사 제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로이드는 이제 그 피부과 가서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막 한 명이 여러 개 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예, 일단 작년 하반기에는 그런 뭐 이슈들 때문에 조금 이게 기저가 낮았다고 하니까 좀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1분기, 2분기는 좀 아주 높은 성장 아니었는데 7월 달에 10% 후반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마비는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성장을 했는데 이게 부메랑이죠. 그래도 두 자릿수 성장하지 않겠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21%. 아토팜 신규 라인이 런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투자로 약 2% 정도는 좀 영업이익률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1%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전 브랜드가 두 자릿수 성장하니까 매출액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좀 올렸다고 합니다. PER 8배 정도고 시총은 2,100억인데 현금성 자산 1,200억. 어쨌든 너무나 싼 기업이죠. 싸다고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되게 쌌고 매력적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정말 안 갔지만, 예, 그만큼 이제 저평가 매력은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좋아도 오를 때는 참으세요. 더더욱 지금 그리고 강세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박스권 장이니까. 예, 하락할 때 항상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길 호흡으로 보시되 다만 매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아이디어가 훼손됐는지는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 늦게 나왔던 것 같은데 수소 사업 하잖아요. 현대모비스가 수소 연료전지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차로 이관하는 걸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전자공시상으로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검토 중이지만 미확정됐다. 예, 그러니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100%라고 단정은 못 짓겠고, 다만 이게 결정되면 왜 현대모비스한테 호재냐면 수소차 사업은 돈을 못 봅니다. 지금 투자는 해야 되는데 돈은 못 벌죠. 수요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넥소죠, 넥소. 생산량 부진하고 월 400대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투자는 해야 되니까 모비스한테 좀 부담이 됐던 건데, 네, 현대차는 슈퍼날 통해 가지고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쪽 사업을 진행해서 그쪽에서 아마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현재 전동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보다는 비현대차 그룹,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에 납품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현대차 계열 수주에 있어 좀 최우선 분야다. 글로벌 OEM 수주 확대 중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 폭스바겐 5조 원 수주 따냈고, 연구개발 비용이 이렇게 되면 축소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은 실적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수소 부분이 나가게 되면 모비스는 일단 이익률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요게 이제 현대차 수소차 판매량인데, 예, 그냥 크게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리고 이게 브랜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넥소 말고 또 나온다면 모르는데요. 그래서 점점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이게 슈퍼널이라고 합니다. 여기 근데 드론 택시죠, 드론 택시. 예, 여기에 이제 연료를 아마 수소 쪽으로,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예, 여기 그 현대모비스는 그 이번에 저 수소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 현대차로 넘긴다면 모비스한테는 우호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라고 합니다. 이제 한 뭐 블로그가 아니라 어디죠? 텔레그램 쪽에서도 이렇게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도요타가 전기차 도입에 신중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은 잘 팔려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쪽으로도 분명히 갈 수밖에 없고,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도요타는 덴소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소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버터 있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로 보내가지고 돌리는 거죠. 그걸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소의 전기화 시스템 부분 매출은 일단 24% 증가했고요. 도요타가 전기차 라인업 이제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할 게 덴소고, 현대차 그룹은 누구예요? 모비스죠, 당연히. 예.
그리고 여기 덴소는 일단 이제 그 도요타 그룹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요타가 덴소 매출의 약 절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부품은 덴소가 주력하는 또 다른 분야라고 하는데, 덴소는 센서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아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쪽은 계속 줄이는 것 같아요. 점화 플러그, 배기가스, 뭐 일본 동종업체인 니트라인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전기차 쪽으로.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주로 파운트레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절반으로 줄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투자들은 더 전기화된 미래를 향한 덴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품주 내에서도 이런 거 전기화된 부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대접받는다. 그런 면에서 덴소를 좀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 IBK의 남성연구원이 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목표 주가 이제 25,000원 정도 유지했고, 지금 주가가 보다 거의 2배 되는 상황이고, 3분기에도 현대그린푸드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주요 거래처 업황 회복이 나오면서 식수가 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단체급식 같은 데 가면 저 식수가 사람 수죠, 사람 수. 네, 그게 좀 증가하고 있고, 명절 효과 따른 식자재 유통 매출액도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군 급식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고, 완제품 공급 확대 통해 가지고 식수 증가 효과가 좀 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해외 쪽 공급 채널. 여기가 이제 해외 뭐 예를 들면 현대 계열사들이 공장 짓는다. 그럼 좀 이 현대 그린푸드가 수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은 조금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지난해 3분기가 일회성 수익이 좀 났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야 되고, 엽기적 감안하면 오히려 더욱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런 이제 일회성 수치들 빼면 실질적으로는 40% 정도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24년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분은 그냥 그거는 의구심일 뿐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해외 정속 계산 사업장 확대도 기대되고요. 예, 어쨌든 지금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고성장했으니까 내년 안 좋아질 거야. 이건 너무 또 과도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숫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제가 어디 갔죠? 예. 현대 그린푸드만 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목표 주가 25,000 유지했고, 실적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방금 설명 한번 드렸고, 예, 피카 우려는 조금 있다. 예, 그러나 너무 기우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보고서죠. 예, 여기 보면요. 보고서가 이게 잘못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요, 제가 PER이 지금 11배나 되길래, 아니 이거 분명히 얼마 전에 4배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퍼가 11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여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30으로 찍혀 있죠. 그럼 뭐죠? 300억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게 왜 300억이 될 수가 없냐면, 올해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은 300억 넘게 벌었어요. 1, 2분기 합쳐서.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남성 애널리스트님이 좀 잘못 쓰신 거 아닌가, 표기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 좀 만약에 잘못 쓰셨으면 좀 약간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하죠. 예. 300억, 그래서 퍼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른 증권사 보고서 찾아봤어요. 신영에서는 올해 696억 예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신영이 아니고 FN가이드 기준으로 696억. 신영증권은 오히려 915억 전망하고 있어요. 훨씬 높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숫자가 좀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아무튼 뭐 일단 시장의 예상 정도라면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지금 피크아웃에 대해
좀 고민하기보다는 회사의 꾸준한 이런 실적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광은 대신증권 박정우 연구원님이 DAC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기술 요게 있나봐요. 공기 중에 팬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흡착제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보내거나 깨끗하게 그러니까 순수 이산화탄소 분리해서 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 분리하는 거죠. 현재 130개 운행 및 설치 예정이고 2030년까지 계속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최대 12억 달러 재정 지출 발표를 일단은 좀 했다고 하고 있고요. 제 얼굴이 왜 이러죠?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나오네요. 그리고 텍사스에 위치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가 4.6톤인데 100만 톤 정도 처리하니까 약 20만 대 정도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이제 화석 에너지 끝났다. 꼭 이거보다도 같이 간다. 저런 이제 약간의 친환경적인 기술을 같이 곁들이면 화석 연료 에너지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화석 연료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뭐 신재생한다고 화석 연료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왜냐하면 또 태광 입장에서 태광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아니잖아요. 피팅이니까 피팅의 전방 산업이 어디예요? 주로 석유화, 그 다음에 저기 해양 플랜트, 조선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석유화 플랜트 투자가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면 이 석유화 플랜트 투자가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친환경으로 가니까 저런 거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미국의 해양 플랜트나 LNG 플랜트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조선 업황도 괜찮으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2금융지주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장중에 보니까 막 급등하던데 이유가 있어요. 목표 주가 오늘 올리긴 했는데 수급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 있죠. 핀다랑 이제 상호 지분 인수 계약을 했는데 제2금융지주 지분을 장내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150억 정도 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시총 대비로 1%밖에 안 되지만 하루 거래량이 20에서 30만 주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저게 이제 170만 주 사야 되는데 하루에 한 6, 7만 주 정도 사지 않을까. 근데 만약 20만 주 거래되면 3분의 1이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이 약간 호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자사주도 사야 돼. 이거 끝나면 아마 자사주도 매입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6, 7만 주 매수하면 50일 걸린대요. 내년 1월 26일까지.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2금융지주는 빨리 살 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강세 보였고 그다음 무엇보다 실적 좋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시중은행에 견줄 만한 체력 갖고 있고 배당 성향은 만약에 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뭐 계산을 제가 한번 오전에 해보니까 일단 작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주당 865원 아마 8.9% 수익률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중간 배당 120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제외하면 7.6%. 그래서 여전히 훌륭합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저런 수급 이슈도 있고 뭐 내용이야 좋고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또 주요 주주니까 이런 점들은 매력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고려아연이 오늘 좀 주가 안 좋았지만 이유가 좀 있어요. 일단 유증을 했죠. 유증을 하다 보니까 희석됩니다. 그래서 5% 정도 희석되는 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고려아연에 대해서 왜 현대차 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나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결국 미국에서 이 전기차 대응하려면 50% 정도를 이제 니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망 내에서 뭐 그러니까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라든가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고 고려아연은 원래 우리 공부했었죠. 계속 말씀드린 게 캠코가 황산 니켈 사업을 하고 있고 캠코가 이제 그 밑에 그 한국 전구체 회사죠. LG화학과 합작한 그 지분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고려아연이 캠코 지분이 너무 적어요. 35% 적고 연결 편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연결 편입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유상자 통해 가지고 최대 60%까지 이렇게 좀 늘린다라고 좀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 온산 재련소 인근에 이제 5천억 정도 투자하는 것 같고요. 올인원 니켈 재련소. 그러니까
저 캠코가 니켈을 이제 만든 다음에 가공한 다음에 황산 니켈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 황산 니켈 가지고 전구체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제 이런 구조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니켈 재련소 투자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 고려아연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에요. 캠코 통해요. 왜냐하면 캠코는 100%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 실망했던 것 같아요. 고려아연이 직접 니켈을 하고 이 니켈을 그 캠코에 보내가지고 황산 니켈로 만들고 이러면 시장이 더 좀 환호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닌 게 아마 오늘 주가엔 약간 좀 부담 아니었나. 그래서 관건은 캠코를 지분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수직 계열은 좀 완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 관련된 사업에서 사실 올해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LS인데 고려아연만 못 갔죠, 실제. 근데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겠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유상자는 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뭐 당연히 희석되니까 그 점은 조금 염두해 두시고요. 그래서 확실한 고객처 확보한 거는 좋은 거예요. 현대차라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좀 긍정적이다. 다만 캠코가 주체가 되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캠코 지분을 60%가 아니라 더 늘려가지고 완전히 합병해버리면 고려아연이요. 캠코를 합병해버리면 뭐 너무 좋죠.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쨌든 이제 캠코니까. 근데 캠코 지분율은 아직은 35밖에 안 돼요. 60%까지 늘려도 60이고. 근데 시장에서는 더 늘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S도 LS, M&M 지분 다 인수해버렸죠. 그리고 주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아연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고려아연이 캠코 지분 더 확보하고 캠코가 니켈 사업을 이제 도맡아 한다. 요런 좀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쿨다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박광영 의원님이 7월 미국의 구인자 수가 일단 하회를 했어요. 882만 건으로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고 서비스 업종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자발적 이직률이 2.3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직을 많이 한다는 건 뭐죠? 오라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고용 둔화가 실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잭슨 미팅에서 파월은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추가금리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추가 긴축 우려를 낮춰서 증시엔 조금 우호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지만 제조업, 건설, IT 등의 이직 건수가 소폭 증가한 점은 제조업의 개선 가능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대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면 서비스업이 일부 좀 둔화가 돼도 제조업 경기 반등이 이를 상쇄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해고율은 아직까지는 큰 변동 없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고용시장이 완전 둔화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견조하지만 둔화가 조금씩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요 이슈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구인 구직 건수인데 이거 채용자 수가 꺾이고 있죠. 채용. 노동시장 참가자들의 자신감. 요게 이제 이번에 자발적 이직이거든요.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직 건수가 꺾였다는 거는 웬만하면 회사 다니겠다는 거죠. 고용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인데 좀 긴데 그냥 제가 긴 보고서를 좀 이게 간추려 봤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봐 주시면 네이버의 중요한 점이 이거구나. 요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언어 모델 LMM은 합성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지금 답변 이상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점점 학습을 하니까. 그리고 AI 챗봇의 수익 모델은요. 이런 서비스 대상이 아니고 기업형이죠.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기존 키워드 검색 대비 10배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면 할수록 네이버도 돈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일단 많이 드니까. 알파벳 회장도 이걸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이런 이제 오너분들이 빅테크 말이라 그래가지고 줄여야 된다. 여기 이제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도 좀 했고, 근데 이제 비용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용 때문에 돈 벌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랑 X랑 채팅하면서 답변을 주고 받으면 그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뭐 그거 한다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기업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AI 필수 데이터 센터는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지수함수로 증가하고 있는데 열이 엄청 발생한대요. 그래서 메타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해저.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 센터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이유가 춘천이 진짜 그런가요? 우리나라에서 평균 기온이 제일 낮대요. 저도 좀 처음 들어봐서 예. 각춘천이라고 합니다. 요거 여기 세종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추운 쪽에 좀 놓나 봐요. 메타의 북극,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닷속 데이터 센터. 예, 바다에 있습니다. 아예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은요, 괜찮대요. 각 충천이 1.1이니까 1에 가까우면 전력 효율이 높고 국내 평균 2.3보다 높은 것 같고 챗 GPT 구동하는데 한국어 비용은 영어 대비 3배. 네이버는 이제 어차피 한글 쓰니까 비용 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 비해선. 그리고 기술이 빠르게 침투하려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객체가 지불하던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줄거나 비용을 비슷하게 지불해도 효율이 크게 오르거나 이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규모 있게 영향력을 발휘할 분야는 마케팅이나 소셜미디어 이쪽으로 보고 있고 광고 뭐 이런 쪽에도 AI가 많이 쓰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머스, 전자상거래랑 B2B로 간다.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이버가 10월에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에 대한 거래액 2%를 과금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거 과금을 하게 되면 관련 수익만 1319억이 나올 거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제 여기서 뭐 수익은 매출액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나이키 검색할 때 배너 광고 같은 게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버튼이 생겨서 질문지 버튼이 몇 개 달려요. 그래서 그 질문을 누르면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옆에 이제 매장 직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의 구매, 경험에 기반한 브랜드 로열티 상승, 그러니까 처음 산 다음에 계속 살 수 있게 이런 사이클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큐시트라고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홈쇼핑 말고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계시죠. 소상공인 분들이 자기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 이런 거를 다 원고를 쓰고 대본 쓰고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딱 맞는 맞춤형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쇼 호스트나 일반적인 뭐 인플루언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기 홈쇼핑 거기는 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있고 해주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 하려고 또 직원 채용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인건비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자니 폼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데 이걸 대신해 주는 거죠. AI가 그냥 써줘요. 그냥 써주는 거죠. 대본. 그래서 커머스 사업은 풍부한 상품 공급자 있어야 되고요. 쇼핑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야 되고 트래픽, 결제 시스템 이 세 개가 결합돼야 됩니다. 유튜브가 요즘에 그거 아시죠? 쇼핑 시작한 거 유튜브 통해서. 그래서 이게 좀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셀러 상당수가 소상공인입니다. 예, 이분들이 어쨌든 그 시간 내에 노력으로 이런 촬영하고 이런 건 좀 어렵다는 거죠. 대본 쓰고.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는 관련 성과 기대할 수 있는데 네이버, 쿠팡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카페24를 통해 개설된 자사몰은 또 소비자들한테 이 카페24하고 지금 유튜브랑 제휴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회원가입을 또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탈률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유튜브는 소비자 유입은 체크 가능하지만 이걸 통해서 구매까지 했는지는 유튜브가 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을 대표하는 오픈마켓 셀러들한테 라이브 커머스는 정말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또 기존 대비 많은 시간을 요구하거든요. 평소 사용하던 세제를 주문하려고 30분 동안 세제 광고 라이브 커머스를 보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죠? 어차피 반복해서 하니까.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침투하기 좋은 거는 결국 매장에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의류, 화장품, 가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특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생필품 영업에서 신상품을 소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광고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거죠. 큐시트 헬퍼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 소상공인이 하기 어려운 걸 옆에서 대본을 만들어준다.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쇼핑이 라이브 쪽 1위고요. 미국은 페이스북, 중국은 더이윈. 요게 이제 요런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이제 인플루언서나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왕홍이죠. 중국의 제일 유명한 이 왕홍이 소개한다고 해서 LG생활건강이 매출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라이브 커머스가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B2C 관점에선 다음 달에 Q라는 게 출시합니다. 그래서 광고 이제 그러니까 붙겠죠. 붙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이제 채팅하는 거죠 또. 네. B2B는 커머스, 저기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중심. 그래서 10월부터요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라는 도착 보장 서비스 때문에 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갈 거고 매출이 증가할 거고, 큐시트 헬퍼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11월에는 나이키 중심으로 그 새로운 광고 서비스, 나이키 치면 밑에 몇 가지 질문들이 미리 달려 있어요. 그거 눌러서 이제 대화하는 거죠. 현재 생성형 AI 모델 갖고 있는 회사는 다 적자입니다.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돈을 벌진 못해요. 근데 벌어야 되는데 그런 수익화 모델을 가장 짜임새 있게 만든 거죠. 네이버가 갖고 온 거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갖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이번에 그림이 그려졌고, 그래서 중장기 실적 측면에서 이제 확인할 건 뭐냐면 실제로 B2B 관련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거래액이 느는지, 네이버의 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고도 써주고 대본도 그게 진짜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그냥 행복회로 했는지 희망회로 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좀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6개월 안에 이게 확인이 된대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예, 좋은 결과물이 꼭 도출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클로백스를 잘 쓰고 있어서 괜찮은데, 결국 돈 버는 건 기업들이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걸 좀 이용해주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1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거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디스플레이 공부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함께 배우기에 디스플레이 코너가 따로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재생 목록에. 거기 가서 몇 개 안 돼요. 한 3개인가? 예. 영상 3개니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OLED 아시죠? 장점은 OLED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위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채택률이 낮은데 24년 이후로는 양상이 바뀐다. IT. 그래서 저도 디스플레이를 내년 본다면 좋게 보고 있어요. 내년부터. 왜냐면 내년부터 태블릿부터 들어갑니다. 원래 본업인 스마트폰은 이제 좋을 게 없잖아요. 더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 저 IT 제품 요 두 가지 모멘텀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년을 보고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왜 OLED를 쓰냐? LCD도 있는데 일단 디자인이 얇습니다. LCD는 들어갈 게 많아요. 백라이트 유닛 들어가죠. 여기에 또 컬러 필터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 필터 들어가야 되고. OLED는요 얘가 자체 발광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얇죠. 가볍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준으로 전력 효율도 30% 오히려 개선된다고 합니다. OLED가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백라이트 통해서 딱 뒤에서 광원이 있어야 되고, 휘도는 이제 전달되는 빛의 양인데 얼마나 밝냐. 명암비는 그 최대 희도, 최대로 밝은 거하고 최소 희도, 이거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화질이 완전 선명해진대요. 명암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암비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삼성 거 진짜 이제 완전 검은색을 구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명암비도 화질 비교인데 밑에가 확실히 더 명암비가 좋아 보이죠. 더 선명하고 구분이 잘 돼 있죠. 이게 이제 OLED라는 거죠. 그 OLED는 검은색 이도를 상당히 낮춰서 명암비를 놓칠 수 있다.
응답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할 때 LCD 같은 건 잔상이 남아요. 근데 OLED 안 남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스마트폰 OLED 성숙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패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OLED가 80.4%고 더 늘어나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함께 배우기 할 때 스마트폰은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그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IT, 태블릿과 노트북, 어디? 애플. 그래서 이 주요 공급사입니다. BOE는 이제 올해는 아마 탄력할 것 같고 삼성과 LG가 근데 이제 고사양 모델에 LG가 들어가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다만 아쉬운 건 LG 쪽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조립 이슈로 생산이 좀 뭐 지연된다 이 얘기들이 좀 있어서 주가 좀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뭐 9월 달에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니까 뭐 이 부분은 좀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애플 아이패드가 원래 지금 미니 LED 쓰는데 24년부터 OLED 이렇게 들어갑니다. 애플의 OLED 전환은 주목해야 되는 게 애플이 바꾸면 성공해요. 그래서 태블릿, 노트북 다 이제 할 거고 그리고 투스택 텐덤하고 하이브리드로 갑니다. 투스택 텐덤은 소재를 가운데 CGL이라는 이제 중간층 딱 놓고요. 앞뒤로 이 중간층 위아래로요. 그 지금 들어가는 소재를 그대로 넣어요. 그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발광 소재는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딱 두 배는 아니고. 그리고 노트북은 26년, 27년에 전환될 거다. 좀 아직 시간 남아서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가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업체들 이미 노트북에 OLED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근데 채택해주면 더 좋지 않냐. 근데 이거는 스케줄상 26년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요 노트북 업체별 탑재된 이제 노트북 출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맥북은 좀 늦습니다. 26년, 27년 이렇게. 근데 언젠간 다가올 미래지만 좀 멀리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AR, VR도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겠죠. 여기에 되도록 응답 속도가 빠른 OLED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계속 성장합니다. OLED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그만큼 성장 여력이 있고, 근데 이쪽 전장용은 또 이 3%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80%가 차지하고 있어요. 약간 반도체 향기도 나죠. 그래서 보면 요런 각종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준다. 삼성은 리지드 딱딱한 거 안 변하는 것. LG는 이렇게 투스택 텐덤 아까 말씀드린 소재 두 개 넣은 거. 그래서 휘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만드는데 뭐 꼭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각각이 이제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 다른 느낌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업체 모두 다 원가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OLED 이걸로 가게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하이브리드 OLED를 이미 개발을 해서 적용 방안 검토 중인 것 같고요. LG는 이제 개발을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OLED 하면 캠트로닉스 떠올리시면 되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 삼성과 LG가 19년, 20년부터 이 전장용 OLED를 일단 이제 공급을 했죠. 했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은 아우디, 페라리, BMW, LG는 캐딜락, 벤츠, 현대차 같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하이브리드 OLED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인데 WOLED는 화이트 OLED입니다. 그래서 자체 이제 밑에 하얀색 발광 소재에다가 위에다 컬러 필터를 입혀요. 그래서 자체 발광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죠. 백색 광이 이제 이 RGB 컬러 필터를 통과해 가지고 색을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RGB는 이렇게 돼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가 각각 자체 발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층을 뚫고 픽셀 같은 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WOLED는 여기에 이제 그 평광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컬러 필터. 그래서 요 밑에 보이시죠, 여기. 요걸 통과해서 나가요. 여기가 빨간색, 뭐 녹색, 파란색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색상. 그래서 거기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셀이죠. 이건 픽셀 아마 아실 거고, 디스플레이 구성원은 하나의 좀 아주 작은 단위죠. 그 다음에 이거 결혼하는 거 아시죠? 여기 양극에서 얘가 움직입니다. 수송충을 통해서 주입하고 얘가 운반해주고 EML 가서 서로 결혼시켜야 돼요. 음극은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소재죠. 이동시켜주는 소재고 RGB는 발광 소재. 그래서 얘네가 서로 만나서 발광을 해요. 빵 하고. 그래서 한번 알려드렸고 OLED 소자는 여기 있죠. 여기 주변에 있는 거 HIL, HTL, 전자수송증 요것도 증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판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마스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스크 반도체도 이렇게 회로가 그려져 있어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하잖아요. OLED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가 두 가지인데 OMM하고 FMM. OMM은 이게 요 네모난 게 커요. 크고 요거 이런 것들을 이제 증착하는 거고, 옆에 있는 FMM이 진짜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풍원정밀이 아마 이거 국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일본 기업이 독점이고요, 거의. 근데 요거를 디스플레이 기판에서 여기 보면 구멍이 되게 작죠. 저 작은 구멍에다가 RGB를 넣어야 돼요. 예. 그린색, 뭐 녹색, 아니 그린색, 블루, 뭐 레드 이 각각이 된 걸로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너무 구멍도 작고. 봉지는 뭐죠? 봉지제라 그러죠. 옆에 이제 수분 못 들어가요. 수분과 산소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걸 막아주는 거, 밀봉한다. 리지드는 딱딱합니다. 아래가 글라스고 위에도 글라스. 좀 딱딱한데 플렉서블은 휘어져요. 그래서 밑에가 이제 PI 소재로 된 이제 그 기판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도 뭐 유리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유연하게 휘어지고 얘는 좀 딱딱하다. 그래서 보통 삼성 스마트폰은 아마 플렉서블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OLED 주요 이제 공급 업체 뭐 대부분 뭐죠? 삼성은 덕산, LG는 P&H테크. 여기에 거의 대부분 지금 보시면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택 비교 요게 오른쪽이 투 스택이죠. CGL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두 개. 얘는 하나만. 예,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그 수명이 오래 가요. 하나의 알이 하나만 딱 빛을 내면 계속 놓고 있으면 저게 수명이 결국 꺾이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저걸 통해 조절하는 거죠. 수명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투스택 텐덤 구조는 이제 스택을 CGR 있죠. 여기 전화 발생층이라는 층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CGL의 역할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 OLED는 기존에 비해서 얇고 가볍고 플렉서블에 비해서도 경제적이고, 아까 그 두 개를 섞은 거예요. 플렉서블과 리지드를. 예. 그래서 유리 기판으로 하고 식각 공정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그 유리 깎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공정 해주고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죠. 예, 글래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렉서블, 폴리입니다. 얇은 방막. 요거를 밑에를 글래스 형태로 가게 되고 위는 여기 그대로예요. 여기. 다만 이제 위에 있는 그 이 봉지제는 요걸 쓰는 거죠. 봉지제는 또 요걸 써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섞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요거 하이브리드 OLED고, 하이브리드 OLED는 아마 애플 아이패드나 또 전장용 쪽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공부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제 기업들 몇 개만, 뭐 아시죠? 발광 소재, 비발광 소재 국산화했고, 3분기는 2분기보다 당연히 좋아요. 왜냐하면 애플 아이폰하고 폴더블 폰 나오기 때문에 뭐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그 강도가 얼마나 됐느냐가 관건이고, 중저가가 좀 뼈 아프죠. 안 나가요, 스마트폰이. 예,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패널 공급량이 크게 어쨌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맞아요. BOE가 이번에 애플 아이폰 쪽에 아마 공급을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LG 쪽인지는 뭐 100% 좀 확실하진 않지만 이번에 좀 조립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늦어지는 물량은 아마 삼성이 가져가지 않겠냐. 그런 좀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산 입장에선 괜찮죠. 물량을 더 가져오는 거니까. 다만 연간 실적화랑 불가피한 게 중국이나 이런 쪽에 좀 수요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목표 주가는 61,000원 제시했고, 이녹 첨단 소재는 이제
그 플렉서블이나 폴더블 그 보호 필름 있죠. 그거 만드는 겁니다. TV용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TV용 봉지 필름은 어디 들어가요? LG. 그 다음에 저 폴더블이나 플렉서블 저쪽 보호하는 필름은 예, 이제 삼성 쪽에. 그러니까 삼성의 중소형 OLED, LG의 대형 OLED 이 두 개 다 들어가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고 이제 수산 리튬 사업 시작했죠. 요거는 근데 성과는 25년이니까 조금 멀리 남아 있다. 보시고 캠트로닉스는 화학사업부와 전자사업부가 있는데 화학사업부에서 여기 그 반도체 소재나 디스플레이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고 뭐 중국 브랜드가 기술 전환하고 있고 이 회사는 리지드가 좋아요. 딱딱한 거. 그걸 식각이라 그러거든요. 유리를 깎아버려요. 얇게. 그걸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는 섞는 거니까 밑에 글래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대에는 캠트로닉스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OLED 공정통에 생산할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EUV 원재료도 이제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P&H 테크는 아까 덕산과 반대로 이건 LG에 주로 납품하고 그 다음에 그 덕산이 비발광 소재를 주로 양산한다면 이 회사는 발광 자체 발광하는 거예요, 빛을. 예. 그리고 하반기에 당연히 공급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예. 그리고 모바일형 CPL이라든가 장수명 블루 호스트 파란색으로 된 약간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영상 꼭 참고해 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다 설명해 놨어요.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그리고 실적 개선 주도하는 거는 모바일형 소재고요. 전장형 동안 그래도 실적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전장용 OLED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장용 시장이 커지면 실제 점유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좀 주가 재평가 필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 커지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27,000원 유지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자 공시로 한번 가볼까요?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좀 없었던 것 같고, 예. 어제가 8월 30일이죠. 예.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어요. 테크윙이 88억 정도. 금액은 크진 않아요. 마이크론 쪽에. 원래 주요 고객사 마이크론이고 SN코어가 S-오일의 창고 자동화 시스템 이거 수주했다고 합니다. 롯데건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TFE 예,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토지 및 건설 이쪽이고 사업 확장 위한 공장 비지 추가 확보 예, 목적이고 그러니까 중장기 대응하겠다는 거지. 뭐 설비 투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토지랑 건물을 양수해서 여기서 이제 공장 짓고 뭐 생산 능력 확대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는 없었네요. 8월 30일. 자,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시장 좀 끝났으니까 시황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움직임 끝에 거의 주가가 예, 그냥 보합 정도 약보합이 끝났고요. 코스닥은 계속 강해요. 진짜 요즘에. 굉장합니다. 저 전고점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온도차가 심하죠.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팔았고 기관은 샀고요. 요새 외국인은 주식 잘 안 사더라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로 전기전자, 삼성전자 파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좀 아쉬웠고, 예.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로봇 날이었어요. 로봇. 왜냐면 로봇이 왜 강한지 아세요? 그 이재용 단독 보도가 떴는데 이재용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가 폭등해버렸어요. 상한가가 버렸어요. 순식간. 대단한 거죠. 예. 돈이 이제 몰려요. 또 이쪽 로봇주 한참 부진했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로봇주가 예, 주도주가 됐습니다. 뭐 T라이오텍 우리 다 옛날에 한 번씩은 좀 봤던 기업들이죠. 예, 보고서로 뭐 V원텍도 있을 거고 그다음 T로보틱스였나 그죠? 그런 기업들도 기억이 납니다. 타이어가 아주 강했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전선주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은행주에서 오늘 JB금융주주 왜 올랐는지 아시겠죠? 근데 배당도 많이 주고 미용의료기기는 오늘 아무튼 의료기기 쪽에서 그 ETF 상장한 게 좀 있었어요. 그 수급 효과도 일부 있었는데 뭐 아주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강했고 그리고 예,
오늘 반도체에선 일부 3D 낸드 쪽, 이제 최근 부진했던 PSK 홀딩스. 이거 PSK 홀딩스도 어느 분이 막 좀 비싸게 사서 예전에 질문 달아주신 것 같은데, 어제 한번 제가 상담해드렸어요. 어제 라이브 시간에. 오늘은 제우스 좀 괜찮았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그렇지만 후공정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후공정에만 목맬 필요는 없어요. 안 오른 거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전공정도 괜찮다. 중요한 건 너무 오른 건 좀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피팅주 오늘 좀 괜찮은 태광이 좀 올랐네요. 성광민들아.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 좋았고,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오늘 한미 반도체가 대단합니다. 정말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 가온칩스도 좋았고요.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좋았고요. 삼성은 좀 아쉽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는 오늘 세경 하이테크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한 것 같고, 반도체 장비는 오늘 PSK 홀딩스, 사이맥스, 프로텍 이런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화장품도 오늘 괜찮았고요. 네오팜이 좋았죠.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는 뭐 엄청 다 강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공기 부품주들 일부 좀 강했고, 한국 카본이 좋았네요. 반도체 재료도 오늘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오늘은 미코가 많이 올랐네요. 그죠? 미코가 5.9%. 미코가 뭔지 아시죠? 지난 함께 배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열압차 할 때 그 히터, 이게 열을 확 올려주는 거. 그거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납품을 하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꼭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 정도고, 오늘은 일단 초전도체, 양자 뭐 다 급락했고, 이제 오늘 로봇주로 바톤 터치 해버렸어요. 로봇은 산업이라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테마주 내에서는 이쪽은 좀 급락했고, 인터넷 대표주 답답합니다. 다시 네이버도 좀 빠지고 있고, 스마트카가 어젠 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어제 다 올랐던 기업들 그냥 쭉쭉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MC넥스가 좋았네요. MC넥스, 세코닉스는 모트렉스까지는 좀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정유주 좀 부진했고요. 수산주도 좀 부진했고, 그리고 오늘 통신장비도 여기가 이제 조금 양자암호 쪽인데 엮여 있는 게 있죠. 게임주도 좀 부진했고, 오늘 뭐 지수는 지수인데 급락한 것도 꽤 많이 있네요. 하락하는 게 되게 많아요. 2차 전지는 장비가 좀 빠졌습니다. 음식료, 카메라 모듈, 여기가 이제 다 그쪽이죠.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좀 빠졌고, 음식료 업종도 오늘은 조금 주가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의류회사들도 좀 약했고요. 그리고 철강주, 니켈, 오늘 고려아연이 좀 빠졌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차 전지 셀도 오늘 좀 부진했어요. 삼성 SDI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 자동차 대표주는 약간 혼조세였습니다. 오른 것도 있고, MLCC는 오늘도 조금 부진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 아마 기업도 오늘 좀 강하면서 괜찮았고, 증권주 좀 부진했고요. 풍력주가 그래도요, 오후에는 좀 올랐네요. 오후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은, 아까 막 엄청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막 폭락했었어요. 근데 태용도 많이 밑거리 달았고, 근데 태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하신다면 빠져야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투자할 수는 없어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 어제는 좀 악재는 나왔지만 태용은 조금 했고, 오션 플랜트는 조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오션이 여기서 제일 많이 빠졌냐면, 오션은 해상 풍력만 하잖아요. 이 밑에 하부 구조물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악재 나오는 회사는 어디죠? 해상 풍력 그쪽이다 보니까 그게 좀 영향을 줬는데, 너무 뭐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저런 것들이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 또 기회로 활용하면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다만 시간은 필요하다는 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은 조금 좋았지만 사실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오늘 대체적인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전,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좀 빠져버렸고 은행주가 좀 돋보였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 두산에너빌리티 좀 버텼고 오늘 뭐 포스코 DX가 16% 올랐네요. 하이브가 2.8%. LNF 좀 빠졌고 아모레퍼시픽 올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LG노텍 올랐고 한미가 좋았고요. JYP도 요새 계속 부진합니다. 왜 이렇게 빠지죠? JYP도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글쎄요. 아직 근데 이제 모멘텀은 없어요. 당장. 그거는 좀 약간 주가에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상한가 같고 CS 윈드 오늘 아까 풍력주 좀 이유는 아시죠? 근데 이유를 알면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이유 모를 때예요. 막 갑자기 급등할 때 이유를 알면 빠지든 오르든 뭔가 좀 명쾌하게 좀 우리가 의사결정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데 모를 때가 좀 어렵죠. 오랜만에 CJ 좋았네요. JB금융지주, 두산, 한솔케미칼은 요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한솔도 저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좋을 거예요, 실적은. 그거 반영하는데 전공정이죠. 전공정도 결국 전 시간의 문제다 보고 있고 솔브레인 똑같아요. 둘이. 소재주들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면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여기 전고체 배터리 좋았고요. 실리콘은국제 좋았고 메지온 좋았고 신성 델타는 이제 거기 초전도체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또 금요일인데 오늘 또 이렇게 1시간 정도 또 걸렸네요. 방송하는데.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